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 또 자치분권대학의 총장을 맡고 있는 도봉구청장 이동진입니다. 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로서는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 지방정부는 상당한 정도로 행정의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방정부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어떤 도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책에서 배웠다시피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자 또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2.0 시대로 나아가는 방법은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많은 제도적인 한계 그리고 취약한 재정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그렇게까지 나아가고 있지를 못한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헌법상의 규정도 매우 제한적으로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한계 속에서 그동안에 지방자치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 작년 20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민주권이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상당히 넓어졌고 또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서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이번에 개정이 된 것이죠. 지방자치 단체, 지방정부의 권한도 일부 강화됐습니다.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보충성의 원리가 도입이 됐습니다. 보충성의 원리는 기초정부, 기초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걸 못하는 것은 광역정부가 하고 광역정부가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한다. 이런 게 이제 보충성의 원리인데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보충성의 원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것, 이것도 역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올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죠. 또 작년에 재정분권 1차 과정이 있었고요. 올해 지금 2차 재정분권의 과정이 정부와 지자체 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초정부 출신의 단체장이 최고위원회에 선출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이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는 것은 요즘에 상당히 많은 수가 진출을 했죠. 이처럼 정치적으로도 지방정부의 영역들이 상당히 넓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한계 속에서도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엔이랄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적인 기구에서 지향하는 여러 가지 목표와 과제들을 지방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적인 의제를 지역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지방정부가 그런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연대하는 모습들을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에 매우 중요한 유엔에서의 결의가 몇 가지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파리 기후협약입니다. 최근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또 탄소 중립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사회에서 1.5도가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세계 평균보다 더 온도 상승이 되어 있는 것이죠. 평균적으로는 1도씨가 상승했는데 2050년까지 0.5도씨 이상 더 상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파리 기후협약의 내용이고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실현할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이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협의회 이와 같은 지방정부 협의회들이 협력해서 지난 20년 작년 6월 5일 날 전국의 226개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모두가 다 참여한 가운데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사건입니다. 모든 나라의 도시들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지방정부의 움직임들이 있은 이후에 대통령께서 2020년 10월 달에 국회에서 시정연설하는 가운데 2050년까지 대한민국도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오히려 지방정부가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인류 공통의 과제에 먼저 접근했던 것, 이건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 발전 영역인데요. 이것도 2015년에 유엔 총회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 목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Leave no one behind.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채택을 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은 빈곤, 교육 내지는 평등의 문제와 같은 인류 보편적 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건가, 그리고 지구 환경의 문제,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17개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국제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와 또 약속을 했던 것이죠. 이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지속가능 발전 지방정부 협의회를 2017년에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 체계를 각 지방정부 내에 만들고 또 교육하기 위한 교육 교재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보시는 것은 도봉구에서 만든 2개의 교재입니다. 저학년, 고학년용으로 만든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교재입니다. 그 외에 사회적 경제에 관련한 영역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경제라고 얘기하면 이윤 추구가 기본적인 목표인 그리고 또 약육강식이 작용하는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차가운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상호 연대와 협력에 의한 따뜻한 사람 중심의 경제, 이렇게 통칭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시장 경제를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또 이 과정에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게 매우 부족한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장 경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경쟁에서 부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이런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런 사회적 경제 영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 왔습니다.
유엔에서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유엔에서 내세운 슬로건이 뭐냐 하면 협동조합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시장경제에서 주식회사를 얘기하는데 이 주식회사는 1원 1표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회사는 누가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권리가 크고 작음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1인 1표주의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그 경제를 대표하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협동조합 그룹이 있는데, 여러분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기억하고 계실 텐데, 스페인의 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그 구단이 있는데요. 이 축구 구단이 바로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몬드라곤 그룹은 27개 협동조합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0년 동안 해고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협동조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감축된 인원을 다른 협동조합에서 채용을 해서 그 해고를 막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었는데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전에는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그로부터 2017년, 지금은 더 많아졌겠습니다만 통계를 보면 12,0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봐도 제도가 얼마나 큰 그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 또 지방정부가 각 지역에서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 또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그리고 암기식 교육 뭐 이런 거였죠. 이스라엘의 미래학자, 세계 석학 중에 하나인 유발 하라리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쳐왔던 이런 교육의 내용의 80% 내지 90%는 그들이 40대가 됐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21세기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 방향이 전환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개의 그 전환의 방향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알기 위한 교육, learning to know.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지식교육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하기 위한 교육, 역량교육입니다. learning to do.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함께 살기 위한 교육, learning to live together.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실현을 위한 교육, learning to be. 이렇게 4개로 교육 방향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보면 아직까지도 경쟁교육, 입시교육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과 구청, 관계가 완전히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들은 지방자치에 교육의 영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리된 상황에서는 많은 괴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협력하고 연대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교육지구 사업 내지는 행복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다양한 이름으로 각 시도와 시군구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현재 190개의 혁신교육지구 내지는 행복
교육지구가 이 활동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인권이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한국인권도시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 차원에서 인권 증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데요. 각각의 지역에서 도시에서 인권조례를 만들고 또 인권센터를 만들고 또 독립된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인권과 관련된 조직을 담당 팀을 구성을 하는 것, 그리고 인권 교육을 하는 것, 이런 활동들을 쭉 해왔고요. 최근에 우리 다 아시다시피 미얀마에서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미얀마의 민주주의 투쟁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 또 성금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활동도 연대 활동 그리고 협력 활동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박람회 같은 걸 통해서 지방정부 간의 모범 사례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 매우 서로 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치분권과 관련된 제도 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려왔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역시도 이런 과정, 이런 노력의 어떤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방자치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과거의 2차 산업혁명 시대, 보통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는 분업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일관된 어떤 그 공정에 따라서 컨베이어 벨트를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에 따라서 능숙하게 분업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만 하게 되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대에는 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질적인 요소 간의 융합 그리고 초연결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서는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창의적인 인간이 필요한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집권적인 시대였습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이제는 자치분권형 국가, 다양한 요소를 갖고 있는 자치분권형 국가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역시도 과거에는 종속적이고 또 계층적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된다. 이것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민과 관의 관계, 이거 역시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동원형 행정이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필요할 때 동원하는 이런 형태의 민과 관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참여형 행정, 더 나아가서는 협치형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참여는 주민들의 참여하는, 행정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협치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권한을 가진 참여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참여에서 협치형으로 나아가는 그런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방자치의 모습 그리고 국가의 모습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위임사무 처리기관에서 이제는 세계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로까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지방정부가 그런 노력을 선도적으로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자치와 분권이 필요합니다. 이 더 많은 자치와 분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더 좋은 민주주의 사회 그리고 더 나은 사회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굳은 신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지역사회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